금년 7월부터 9월 처음으로 우리 경제가 1% 이상의 성장을 했다 하고 정부가 매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내수가 활성화되었다 해서 앞으로 밝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희망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3, 4분기에 1%가 넘는 성장을 한 그 내용,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의 신세돈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랫동안 1% 이하 성장을 하다가 3, 4분기에 처음으로 1.2% 성장이라는 게 나오니까 정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좋아했죠. 네. 일단 이제 1.2% 그러니까 전기비 지난 2분기비 1.2% 성장인데 이게 거의 한 1년 반 만에 처음 이제 1%를 넘어서서 이게 이제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중심으로 소위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내용에도 좋고 또 성장 수치도 좋다. 그런 이제 희망, 정부의 생각이죠. 예, 근데 이게 사실 민간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전혀 개선의 기미가 이게 없다. 그러는데 이게 성장률을 수치만 보면 1.2%로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그 이제 1.2%를 분해를 해보면 정부 소비, 정부 소비라는 것은 이제 주로 정부가 주도해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0.3% 포인트니까 1.2% 포인트 중에서 거의 한 25%? 4분의 1이 이제 정부 소비고요. 그 다음에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건설 투자가 0.7% 포인트니까 이 둘을 합쳐버리면 1%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2% 성장에 거의 뭐 6분의 5는 정부가 주도한 성장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설 투자라는 게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건설 투자. 사실은 이제 그게 분명하게 갈라지지는 않은데요. 그냥 이제 건설 투자라고 하는 것으로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민간 부분도 있고 건설 부분도 섞여 있긴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 정부 건설이 1% 0.7이다 말은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보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부가 주도하는 건설, 도로, 뭐 철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대체로 아마 0.7%의 상당 부분이 건설 투자가 정부 주도한 거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에는 민간 부분이 주도하는 거고 정부는 보완적으로 정부가 할 일을 하는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보면 결과는 좋긴 좋은데 그러나 정부가 너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죠. 저는 이제 그 1.2% 포인트라는 게 그게 지난 분기가 0.3이었거든요. 0.3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4, 5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0.3에 대비해서 1.2가 된 것이니까 이게 뭐 1.2가 과연 높은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그 회의적이고요. 네. 또 하나는 1.2%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1% 포인트 정도가 정부라 그랬는데 0.2% 포인트 즉 6분의 1이 뭐냐면 재고예요. 즉 생산이 되어서 성장률은 올라갔지만 그중에 한 6분의 1은 지금 재고로 지금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1.2% 포인트 그 수치만 놓고 이것이 경기가 살아난다 또는 뭐 내수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핵심이 뭐냐면 수출 쪽에서 지금 거의 마이너스 0.7을 잡아먹고 있으니까 저는 1.2% 포인트 성장했다는 것 자체를 그 들여다보면 이게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그러나 전분기에 대비해서는 올라온 거니까 네. 일단 통계적으로는 희소식인데 문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런 회복을 이끌었다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정부 부채
재정이 전부 지금 세금 걷어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적자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그림자로서 정부 부채가 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뭐냐면 첫째, 정부가 주도해서 소비를 하든 투자를 하려면은 그게 세금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든지 통화를 증발하든지 결국은 뭔가 이 빌려서 하거나 하는 이런 성장이니까 지속성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아까 그 전기비의 0.3에서 1.2가 과거에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 대비 2.8%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1.2보다도 2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2009년이 네. 그때 2009년 경제 성장률은 IMF를 제외하면 거의 30년 만에 최저의 성장을 기록한 게 2009년입니다. 거의 0% 성장했거든. 따라서 분기별로 이게 뭐 1.2든 2.8이 되었든 하는 것 가지고 경기가 나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인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기가 나빠서 나온 것이니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이게 좀 점잖은 표현인데 그냥 1.2가 나오니까 그냥 굉장히 좋은 것이다. 성장의 모멘텀이 바뀌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4분기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는 4분기는 이번 분기가 1.2가 나왔기 때문에 4분기는 막 거의 1% 안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고 전분기 대비가 되니까요. 따라서 그럼 그때 가서는 그러면 경기가 나쁘다고 인정할 건가? 그럼 그때 되면 또 다른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막 별로 저는 정부의 그런 태도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경제를 얘기할 때 정부는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성향은 있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신뢰성 문제 이게 이제 발생하는 건데, 특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수 성장세가 OECD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수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거는 특히 그 경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잘 써서 그렇다. 예컨대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는 아주 히트 정책이다. 이런 자랑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좀 가볍다고 봐요, 정부가. 여기도 보면 OECD 통계 수집이 가능한 23개국 중에 4위다 그랬는데 그러면 통계가 가능한 23개국이 과연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이게 지금 내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민간 소비, 투자 같이 건전한 진짜 알찬 내수 성장이 있고, 우리가 지금 겪는 바와 같이 정부가 주도한 소비, 정부가 주도한 어떤 인프라 건설 이런 것에 의해서 성장이 된 걸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내수 성장인데 그것도 통계 수집이 가능한 나라와 비교해서 저는 이런 거는 좀 정부로서는 좀 가볍다. 그리고 이게 한 분기 성적 가지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좀 신뢰성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속 가능성 아니에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참 바람직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희소식인데 이것이 만약에 4, 4분기에 실망을 시켜주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면 신뢰성은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 큰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자꾸 이 낙관론을 펴는데 어떤 그 문제성을 안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년 들어와서 지금 성장률이 전기비로는 0.3, 1.2, 0.3, 1.0 이렇게 계속 등락을 하면서 0.3%하고 1%대로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전년 동기비로 보면 금년 1, 2, 3분기 성장률이 2.5, 2.2, 2.6이거든요. 그러면 2.45%대의 전년 동기비 성장을 한다는 것은 첫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작년보다도 낮고 2013년보다도 더 낮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성장 속도가 최근 2, 3년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 것을 묻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성장 가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속 가능한 민간 부분의 성장, 특히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이게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부 소비, 정부 주도 건설 투자 이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막대한 그 자금을 뭐 빌려오든지 국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이게 되어야만
그것이 지속 가능한데 내년에도 과감하게 재정 적자를 각오하면 또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정 적자는 더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이고 그런 염려를 하면은 정부에서는 OECD 중에 우리가 재정이 건전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부가 그렇게 이제 상투적으로 해온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런 류의 정부 주도의 또 차입에 의한 또는 뭐 통화 증발에 의한 이런 그 건설 투자, 정부 소비 투자는 뭐 조만간 하여튼 그 이 지속 가능성을 상실하고 그래서 2016년이나 17년 되면 진짜 정부로서는 이 성장 그 침체 이것을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지금 그 민간 부분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성장 엔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처방들이 지금 나와줘야 내년 내후년에 그게 이제 추동이 되어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텐데 그 부분은 그냥 싹 덮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뢰 문제인데 뭐 우리 사람도 서로 안 믿으면 그 다음에 무슨 소리 해도 안 믿어버리니까 이게 안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결국 정부도 신뢰 문제인데 한 석 달간 결과를 자꾸 이렇게 과장해서 평가하는 그럼으로써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데 결국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신뢰성 문제가 생길 건데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이거 우선 좀 지적해 주시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다고는 할 수 있는데 저는 한국 경제의 중심에는 과연 서비스업이 있어야 하는가 제조업이 있어야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조업에 좀 더 큰 방점을 두는 그런 셈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울산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창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난 30년을 이끌고 왔던 성장의 그 중심축에 가보면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뭐 20% 심지어 30%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땅 밑으로 말하자면 블랙홀처럼 꺼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수출과 제조업이 꺼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년 10년 뒤에 전망이 안 보이니까 돈이 없기도 하지만 돈이 있다 하더라도 설비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5년 10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 핵심에 제조업이 있어야 되고 그 핵심에 제조업에 대한 설비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서비스업 내수 산업이 따라가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제조업을 자꾸 이렇게 등한시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수출이 거의 한 30%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어찌할 거냐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한국 경제를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고 하면 저는 제조업 그리고 기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왔던 지역 울산, 창원, 구미 이쪽에 어떤 그 업그레이드 내지는 오버홀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차세대의 경쟁력의 주자, 첨단 주자가 될 수 있는 그 방향을 좀 정부가 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결국은 설비 투자가 늘어나야 그렇죠. 그래야 경제가 강해지는 거고 그렇죠.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기본 틀인 설비 투자가 저조하고 저조하죠. 현상적으로는 수출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진하고 그렇죠. 그런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는데 정부 돈으로 소비하고 정부 돈으로 도로 이렇게 만들고 인프라요. 이것이 주도하는 3, 4분기 성장 가지고 마치 이게 앞으로 계속 될 것처럼 그렇죠. 얘기하는 것은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게 앞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과장할 게 아니라 근본적 문제를 고쳐야 된다. 그렇죠. 이건데 네. 그게 어떤 것들을 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정책의 최고 이제 책임에 이제 우리 그 국정 최고 책임자가 계신데 국정 최고 책임자께서 이 한국 경제의 소위 말하는 경제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게 건설 인프라냐 아니면 제조업의 설비 투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이제 명백한 어떤 그런 인식이 있어줘야 된다. 우리가 1970년대로 넘어가면 그럼 지금 인식이 없다고 보세요? 이제 아주 절체절명의 중요한 그런 어떤 그런 그 상황 인식은 하고 계신데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이제 저같이 이제 제조업, 설비 투자
그리고 기존 그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이었던 울산, 창원을 부흥시키는 쪽으로 이 정책으로 가냐, 아니면 이제 다른 거냐, 이런 차원에서는 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두 번째는 이 정책 최고, 이제 그동안 우리 한국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분들이 너무 이렇게 제조업 내지는 설비 투자 내지는 수출 중심의 어떤 방점보다는 어떤 그런 그 내수, 좋은 말로 하면 내수고 또 말로 하면 서비스고, 저는 이런 부분에 그 방점을 두는 것이 물론 장점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거든요. 빠르죠. 예, 빠르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어떤 정책 책임자로서는 3개월, 6개월짜리 성장이 아니라 3년, 6년의 성장을 봐야 한다고 하면 다소 시간이 걸리고 다소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좀 긴 안목에서 설비 투자해 줘야 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하고 상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핵심은 중국이든 누구든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줘야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욱더 활발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설계도 할 텐데, 현재는 경쟁력에 자신이 없고 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중장기적인 노력, 이게 눈에 잘 안 보이고 당장에 급한 정부 돈 가지고 건설하고 정부 돈으로 소비하는 이런 땜질식, 이런 것만 하니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저는 그중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설비가 20년 된 설비냐 최신 설비냐에 따라서 똑같은 노동을 가지고도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기존의 설비를 최첨단 설비로 바꿔주는 그런 것만 해도 그것이 경쟁력을 상당히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제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이 돈이 있어도 아까 지적하신 중국하고 또는 일본하고 붙어서 경쟁력이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돈 있어도 설비 투자를 못하거나 아마 한다고 하면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의 어떤 그런 기업가들의 우리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컨피던스를 심어주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정부 여태껏 지난 한 1년 반 동안의 그 현 경제팀의 어떤 그 정책을 보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응급처방이다. 예, 응급처방이고 땜질식이고. 예,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인프라 중심의 그런 어떤 이 정책은 우리가 이미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채에서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입증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 인프라 투자는 효과는 빠르지만 그 후에 반드시 후유증을 가지고 오는 이런 정책이라서 이제 LTV, DTI와 같은 그런 어떤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전백패다. 그리고 부동산 이제 결국은 그 중심으로 해서 막 하도 급하니까 했겠지만 가계 부채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과거의 한국처럼 적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다 이거예요. 기업도 알고 민간도 알고. 그런데 정부가 일시적인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잘 되는 것처럼 할 경우에 사람들이 뻔히 아는데 왜 이래? 이렇게 돼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다. 어떤 정부 또는 어떤 경제 정책이든 간에 그것에 신뢰가 떨어지면 민간 경제 주체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어놓아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경제를 잘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있는 그대로 밝히고 미래를 좀 더 밝게 할 장기적 정책을 내놓는 것만이 정부가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봅니다. 3, 4분기 일시적 통계 그거 가지고 너무 큰 기대를 하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